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들이온 한파의 영향으로 서울 내에서도 강북 지역 아파트 하락 거래가 좀 두드러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적 집값 하락 압력을 잘 견뎌내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무더기로 좀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부동산 집값,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들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분과 함께 문 열어볼게요. IM 부동산 연구소 박유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2월이에요. 연말이 왔고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오늘 또 날씨가 또 유독 춥더라고요. 네, 오늘 청약이 나온 곳 중에 이제 양극화 얘기가 나와서 강남권에 나와 있는 청약 한 군데랑 이제 강북 쪽에 나와 있는 청약 한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서초구 방배동에 아크로리츠 카운티라고 이게 국민평수 84 타입 아파트 청약 가격이 무려 21억 7천 지금 120만 원에 오늘 나왔더라고요.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을 하는 거고, 또 반면에 강북으로 가서 성북구 창경북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가 이게 국민평수 84 타입이에요. 13억 9천의 청약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0억대와 10억대, 이제 강북도 드디어 10억 시대가 정말 열렸다는 얘기고,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는 거고, 웬만한 아파트들 서울권에 이 청약은 사실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이하로는 사실 찾기 힘든 게 지금 같은 시장이고요. 거기다가 뭐 최근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이 시장 자체도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부동산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집이라는 거는 내가 거주를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분명히 또 틈새 시장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는 아파트가 완성된 거를 산다기보다는 이제 아파트가 완성되어 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을 사면 오히려 청약보다 더 좀 낮은 가격대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방안을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서 결코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이게 뭐 투자라든지 혹은 투기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청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약도 좀 힘든 상황이라면 그거보다 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이런 공부가 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또 청약이 더 이상 이제 로또가 아닌 걸까요? 사실 일반 매매도 그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곳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틈새 전략은 있을 텐데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부동산 공부하더라도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헷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좀 잡아주는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1시에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이번 주 수요일 1시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뭐 이제 세미나 주제가 나가긴 하는데 1억 미만으로 서울권의 개발 유명한 지역 분석하고 뭐 추천을 해드리는데, 세미나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돌이켜 보면 최초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제 현금 수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계를 밟아왔고 이게 사실 1,000이지만 1,000이 2,000이 되고 또 2,000이 4,000이 되고 이렇게 좀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거를 사실 굳이 내가 아파트 갖고가 아니더라도 내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어쨌든 조금 더 내가 자산 가치를 또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세미나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자산과 내 예산에 맞는 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기 급상승 중인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이제 서울시 부동산 계획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일단 정부의 계획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개개인이든 이런 분들이 부동산의 시장,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결국은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뭐 개발 진행 사항들, 방향들, 앞으로의 개발 얘기들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정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든지 뭐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결론은 제일 쉬운 게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하게 뭐 국토부 홈페이지라든지 서울시청 홈페이지라든지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의 부동산 개발 계획들, 전국에 대한 부동산 개발 계획들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진입 타이밍을 선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3080 도시 2030 도시 기본 계획, 2040 도시 기본 계획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2030년도까지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인 2040년도까지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 큰 틀이 보통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매년 또 세부적인 계획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12월에서 1월 정도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좀 일부 예만 들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된 거죠.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제 예전 같으면 회사와 집이 좀 직주 근접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2040 서울시는 회사와 집을 직주 혼합 도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30분 내에 출퇴근을 하는 플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기존에 이제 철도만 있었죠. 근데 GTX 시대를 드디어 열었죠. 중심가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지방까지 한 번에 뭐 1시간 내로 연결이 되는 이 GTX 시대를 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철도 같은 경우에 철도가 지상으로 나와 있으면서 뭔가 단절이 된 느낌이었는데 철도를 지하를 묶게 되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아니 문화 생활 공간들, 쇼핑 공간들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올해 발표를 했고 또 내년 거는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죠. 이런 계획들이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에 대해서 볼 건데 1월 달에 국토부 발표가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2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또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이제 세부 계획들을 세세하게 발표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요. 오늘은 이 업무 계획들, 올해 발표한 업무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거기다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개만 추려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작정 여기는 뭐 1번을 개발해야지 2번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큰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골조가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졌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이 질 자체가 높아지는 플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같이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서울의 전체를 한번 보시면 위쪽으로 북쪽으로 북한산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관악산이 있어요. 이 중심을 관통을 하는 거고 동서로 연결이 되는 게 이 한강이죠. 한강을 중심으로 또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 한강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4대 지천이 있습니다.
홍제천이라든지 안양천, 중랑천, 탄천 이렇게 4대 지천을 중심으로 또 개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지천에서 뻗어나가는 소하천들 있죠. 뭐 그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소하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이 지금 얘기한 한강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나머지 4대 지천, 소하천 이런 자연과 함께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점 개발지가 있거든요. 거점 개발지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한 해의 계획을 이제 서울시청이나 관계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나 관련 게시판을 보면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이제 내년 계획도 올라올 테니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울시 주요 업무 계획들 중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주택 공급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올 한 해 좀 서울시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좀 잘 지켜졌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좀 잘 지켜졌어요? 네,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적정선이거든요. 서울의 수요 적정선 자체가 한 4만 6천 가구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번 그 25년도만 하더라도 3만 6천 가구, 1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더 넘어가면 26년도, 27년도에는 거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시중에 나가 보시면 공사하는 현장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이 부족한 게 맞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데 반해서 주택 보급률 자체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급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때 뭐 물건이 간단한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짓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지 우리가 입주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고 통상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플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대규모보다는 뭔가 이렇게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신속통화,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형태로 하는 이 정비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올 초에 발표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신속하게 주택 공급 지속 방안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선 얘기대로 10년, 15년 걸리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거의 50% 정도 기간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없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새로 생긴 상품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4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했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을 보완을 하고 단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 장점화 시켜서 여러 가지 절차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기간을 단축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 초에 나왔던 공급 목표를 한번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4만 4천 호 정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3만 3천 호 정도, 모아주택으로 5천 호 정도를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에 지금 올 초에 선정이 됐던 데를 추가로 선정을 하는 포커스보다는 기존에 선정됐던 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치가 꼭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들끼리 이제 주민들끼리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한 다음에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에 이 주민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자체에 요청만 하면 이 코디네이터를 파견을 해가지고 갈등을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들이 좀 진행이 됐냐를 보면 우리가 강북구 번동의 1호 시범 사업지,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가 있죠. 여기는 26년도에 일단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1242세대를 공급을 할 거예요. 우이천을 끼고 있는 여기 5
6개 구역들이 지금 재개발 형식으로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죠. 거의 21년도쯤에 진행을 해가지고 26년도에 입주를 할 아파트를 만드는 거고 세대수 같은 경우도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급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세대수가 꼭 많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에 또 282세대에 공급이 되는 조감도가 나왔거든요. 여기도 사실 조감도만 보면 굉장히 멋지고 완성이 됐을 때 저는 이제 기대 가치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강북구 같은 경우가 뭔가 저층 주거지가 많고 열악하고 낙후돼 있는 느낌이 강한데 이렇게 틈새 모아주택, 뭐 모아타운, 가로주택 등이 진행이 되면서 월등하게 이제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또 그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되시는 그런 특정 지역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영등포구 대림 3동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620세대의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조감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뭐 아까 보시면 200세대, 300세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대수가 작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코 세대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200세대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으로 늘어나는 게 200세대 정도잖아요. 과연 이게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1000세대가 1200세대가 되는 거면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게 세대수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원 조합원 수에 이제 새로 생기는 아파트 세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통상적으로 이제 빌라 같은 주택들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완성이 될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기 때문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세대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수, 여기 규모가 뭐 200세대다 300세대라서 별로다가 아니라 원 조합원 수 대비 이제 새로 생기는 세대수를 보시고 그다음 비례율을 보시고 사업성을 결정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런 게 있죠. 결국은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뭐 단독이든 다가구든 빌라 자체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상품이 바뀌어서 이렇게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취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11월 말에 했어요. 그쵸? 36,000 가구 정도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 13개 구역에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계엄부터 해서 사건이 있으면서 이 1기 신도시 지금 선도지구 된 거가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대규모로 아파트가 다시 새롭게 공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택지 후보지 5만 호도 발표를 했죠. 추가 3만 호 정도도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올 초에 나왔던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실행돼 가고 있고 속도가 붙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6년도 이후부터 완성돼 있는 아파트들을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지만 주택 보급률은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인구 밀도에 비해 주택 공급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올해 재개발 재건축 이제 8만여 호가 목표였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집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주변의 거주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공원이 있는지 뭐 물가가 이렇게 있는지 어떤 상권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좀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좋아야 된다. 일자리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예시가 아무래도 한강과 녹지 개발일 것 같아요. 이런 관련된 개발들도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서울을 개발을 할 때 지금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옆에 붙어 있는 자연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동산의 시너지가 더 월등하게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한강에 대한 물줄기를 좀 보셔야 되고 한강에서 뻗어나가는 4대 지천과 거기서 또 뻗어나가는 소하천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거기 옆에 붙어 있는 이 거점 개발지를 통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면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강에 대한 계속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해외에 뭐 여러 수변 공간이 있는 지역들을 가보시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뭐 레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명소화돼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한강이 거기보다 월등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강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관광객들이 해외에서도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이렇게 야경을 보고 명소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시야가 사실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주변 일대에 건물들을 뭐 개발을 한다든지 조경을 개발한다든지 어쨌든 멋진 건물들, 건축 조경물들을 계속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한강 조망 명소를 개발을 하면서 플러스 문화예술 공간을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매력도 증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암동 가시면 서울의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26년도에 지금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하늘공원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멋진 이렇게 예술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의도 공원 일대를 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2 세종 문화회관 조감도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26년도쯤 착공을 이제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가 한강을 이용할 때 한강을 보통 자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구 암사동 같은 경우도 이 천호동 일대에서는 한강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도보권 길이 있는데 암사동에서는 바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길이 없거든요. 이게 도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암사 초록길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기존엔 당초 24년도 10월쯤에 개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서 올 연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 정도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하고 조금 더 지연되는 거를 감안을 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암사동에서 한강까지 도보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도로 위를 덮개로 덮는 거예요. 덮개로 덮어서 녹색길을 만들어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동안에 이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잠수교도 전면 보행하를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26년도 완공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출퇴근을 할 때는 굳이 뭐 자차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강의 수상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도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당초에 24년도 10월이니까 벌써 뭐 운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돼서 올해 한 12월 지금이죠. 한 말 정도까지 한강 리버버스가 일단 도착을 하고 내년 3월에서 4월경쯤에 이제 운항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뭐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 좀 갑갑한 느낌이 강했는데 한강을 통해서 가면서 아침부터 이 자연을 만끽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서울항 조성 사업이 있죠. 근데 서울항 조성 사업의 그 전 버전이 사실 여의도 선착장부터 진행이 되고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서울항 조성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내년 정도까지 넘어가서 사업의 진행 방향들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서울항 공사 착공 같은 경우도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틀 자체는 자연과 같이 붙어있는 거점 개발지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과 자연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이제 시너지를 또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 예시가 한강이었습니다. 서울시 개발 계획에 한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뭐 예쁜 불빛도 나오고 있고요. 한강 조망 카페도 들어서는 등 다양하게 시설들이 생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예술섬도 들어오고 대관람차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상교통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강이 더욱더 서울의 명소도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부동산도 함께 이제 그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시 개발 계획에 한강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굉장히 다양한 자치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5개 권역으로도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권역별 개발 계획도 굉장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나와 있을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서울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눴고 서부권, 동부권, 중간에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업무 계획을 발표한 거에는 4개 권역에 대한 계획만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다 보시면 되고 여기 도심권이 빠져 있고 서랑 동부권, 서랑 동남권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좀 구체적인 거를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일단 동남권 쪽이면 이제 강남 쪽부터인 거죠. 그쪽 라인에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준공이 28년도 10월로 일단 예정이 돼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잠실 운동장 이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도 12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건데 결국은 이 지금 현대차 GBC 부지 그 삼성동이죠. 그쪽에 대한 개발과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여기를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일대가 개발이 되면 보시면 이 초록색이 보이실 거예요. 주변 일대를 녹지를 더 조성을 하고 잠실 같은 경우는 한강과 연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건데 그 잠실 종합운동장 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야구장을 볼 때 단순히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한강 조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삼성이랑 잠실을 같이 연결을 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삼성동에 붙어 있는 영동대로를 지하화를 하고 지상에도 같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굵직한 큰 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남권을 한번 볼게요. 서남권에 대해서도 개발을 계속한다라고 좀 발표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서남권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 중에서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저평가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개발 가치가 좀 무궁무진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발표에 이어가지고 서남권 대개조를 같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큰 골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포공항 자체를 미래 신교통 거점 조성 및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공사 자체를 26년도부터 29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개발을 할 거고 주변 일대 정비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김포공항 자체가 원래 고도 제한에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도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정비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도 이게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고도 제한에 대한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 발주까지 좀 했고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서남권에 대한 개발들이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동부권 같은 경우도 사실 동부권의 거점 핵심지라고 하면 창동역 일대, 노원역 일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일대도 문화예술 거점으로 일단 조성을 할 거고 일자리를 같이 만들 거고요. 일자리 만들면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배우 주거지를 일단 신개념으로 재건축을 할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그 창동역 일대에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은 8월 달쯤에 이제 개관이 됐고요. 사진미술관 같은 경우는 11월에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개관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여기는 거의 마무리 다 됐기 때문에 개관은 될 거고 여기서는 지금 창동 차량기지 일대랑
운전면허 시험장을 우선은 이전을 해야 그쪽에 업무타운이 배치가 되고 문화 공간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풀어야 되는 숙제인데 요거를 계속 이전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이 되고 나면 아마 개발에 대한 속도는 붙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있는 옆에 동부간선도로 지화하고 그 지상에는 공원화해서 이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중랑천 일대도 사실 지금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발전이 계속 이제 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서부권이고요. 여기는 수색역부터 DMC역 일대에 복합개발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수색역이고 여기가 DMC역이고 더 옆에 가면은 가자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여기가 거점이다 보니까 이 지상철을 지하화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철로가 좁고 그다음에 통행 차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그 옆에 있는 가자역 일대에 있는 이 지상철로를 지하화를 할 거고 지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겸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결론은 요 일대 전체가 개발이 좀 되고 있다. 주변 지역의 연계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울 혁신파크 일대가 이 불광역 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신경제 문화타운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일과 여가 문화가 공존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바꿀 거고 이것도 27년도부터 30년도쯤에 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올해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개 권역에 대한 전체적인 굵직한 것들 좀 알아봤는데 이런 거점 개발지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변 일대 변화 같은 것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권역 중에 이제 4개 권역의 발표가 있었는데 동남권, 서남권, 동부권과 서부권입니다. 이렇게 4가지 안에서 어떤 개발들이 진행 중인지 좀 큼직큼직한 개발 위주로 설명을 주셨거든요. 뭐 동남권은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또 잠실도 연결이 돼서 이제 지상에는 녹지로 이뤄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서남권은 사실 김포공항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고도 제한 때문에 걱정이 있었지만 뭐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모색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4개 권역 중에서 가장 크게 보면 공통점으로 많았던 부분이 저는 지하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지상에는 이제 녹지로 이루어져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수도권과 서울은 계속해서 어쨌든 연결을 하는 사업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GTX가 아닐까 싶어요. 서울과 뭐 경기 30분 내로 오갈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서울을 이렇게 더 촘촘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GTX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GTX-A가 실제로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도 2030년도 전후부터 개통이 될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서울권에 촘촘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에 대한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협상 단계에 보시는 게 위례신사선이 있는데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가 민자 사업이 지금 문사안이 좀 된 상태여가지고 이게 표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례신사선은 결국은 될 거긴 한데 어느 시점에 될지는 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직은 좀 교통편이 좀 불편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위례선 트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동북선이라든지 9호선에 대한 4단계 연장도 지금 계속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9호선 같은 경우도 연결이 지금 왕숙지구까지 되고 나면 어쨌든 이 경기도권에서 서울 핵심, 중심까지 한 방에 이동할 수 있고 1시간 내로 컷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밀집돼 있는 그리고 가격이 비싼 서울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통망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거점 개발지들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나올 수 있거든요. 서울시 기본 계획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 매번 그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활권이 이제 서울에서 경기까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서울에만 꼭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언제쯤이면 이런 시대가 올지 또 앞으로의 개발 계획들 여러분들도 함께 꼼꼼히 공부하시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뭐 1억 미만 서울권 개발 유망 지역 분석이라고 하셨지만 다양한 또 궁금증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